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2차전지 뭐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있거든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어렵다. 아직은 벌써부터 트럼프 리스크로 염려해가지고 2차전지 투자를 포기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부장님 말씀을 제가 종합을 간단히 해보면은 일단 2차전지 시장의 장기적 성장성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단기적으로 이제 일부 충격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뭐 저감에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 보면 되는 것 같고, 이제 시장에서 2차전지 시장을 바라볼 때 뭐 여전히 좋은 것도 알고 뭐 유망한 것도 아는데, 지금 이 미국의 대선이 또 이 산업의 어떤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한간에는 진짜 트럼프가 되면은 IRA 관련된 법안 폐지,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좀 될지, 이 대선이 어떻게 될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제 그거를 이제 트럼프 리스크로 많이들 말씀하시고요. 과연 트럼프 리스크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께서 이제 그 선대 TV에서 나와서 작성해서 자료예요. 요걸 저는 인용을 하면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갖고 왔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만약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그 아래법에 대한 변화라든가 케이블트리의 영향이 어떤지를 봤을 때는 일단 그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워딩한 게 아니라 그 정책 자료에서 그 아래법 폐기에 대한 언급이 됐었고, 이거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겠죠. 그리고 상원 모두 공화당에 장악을 해야지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다만 이 아래법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자리, 뭐 7만 개의 일자리라든가 현재 투자된 거 뭐 240조가 넘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현실주의자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폐기보다도 이거를 개정이라든가 수정 포함 입법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3사 아까 제가 자료 보여드렸지만은 거의 다 조인트 벤처예요. 국자 공장도 있지만 대부분 조인트 벤처고, 그게 GM이라든가 혼다, 그 스탈란티스, 포드 뭐 이런 이제 조인트 벤처에다가 대부분 그 투자 지역이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합주인 그 스윙 스테이트 주에 있기 때문에 폐지 자체는 어렵다라고 일단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 공화당 그 스틸 의원 같은 경우도 공화당이 아래법을 폐지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이런 단기적인 그 지원 규모의 축소라든가 어떤 단기적인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폐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에반스 찰스 보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전기차 배터리 등 탄소 중진 노력은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지속될 거다. 그래서 아래법 폐지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공급망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중국을 배제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분야에서의 대비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래법 자체가 다른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를 위한 것이고, 그러면 위대한 그 미국, 그 아메리카를 꿈꾸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걸 폐지하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대체로 이 시각은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해도 아래법 정책이 어려운 이유 자체가, 법이라는 건 제정하는 것보다 폐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걸 폐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새로운 법을 위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상당한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아래법으로 인해서 기업들 투자한 지역 자체가 다 공화당 지지세 강한 지역이 집중되어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공화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폐기 추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굳이 부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이게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선 통과된 법이라는 거죠. 정치색이 별로 없는 상태고, 대체로 아직까지도 미국 시민들이 아래법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잘 알게 됐을 때는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했어도 여론이 지지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폐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상황 모두 장악했어도 안 됐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일부 좀 이행 법인 축소를 할 게 있겠지만은 이거 다 소송 대상입니다. 기업들은 그렇게 약속을 받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약속이 어긴다면은 소송이 걸릴 일이고, 이 법원 판결이 나와야지 이제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 아래법을 통해서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탈탄소 경제로 가는데 그 자금을 쓰이고, 그리고 미국의 노동자들이 복지라든가 인센티브, 임금 인상 등이 그런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저항이 상당히 클 거다.
당장 본인들의 밥그릇에서 빼앗는 이기 때문에 이 폐지 자체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거를 전제로 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의 대체로 그 트럼프가 좀 앞서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2차전지 뭐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은 대체로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래도 뭐 일부에서는 뭐 GM을 사례를 통해서 정권에 상관없이 그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 진심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로 부정적인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보다 지금 유독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 그게 더 심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반대되는 얘기들을 좀 사례를 찾아서 좀 가져왔고요. 11월 대선에 바이든 승리를 예상하는 그 자료가 나왔는데, 닉트먼 아메리칸대 교수고요. 이분이 이제 그런 예측 모델 13개 중에서 5개가 바이든이 우세하고 3개가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분이 여지껏 역대 대선을 거의 다 맞췄습니다. 1984년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선도 예측을 했고, 그 후에 10차례 거친 대부분의 선거를 다 맞췄고요. 딱 틀린 게 조지 부시랑 엘고어, 그때 하나 딱 틀리고 나서 그거 빼고는 클린턴, 뭐 부시 대통령, 버락 오바마,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당선을 다 맞췄어요. 그분이 예상하는 건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앞서 있다. 대선 결과 쪽집게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예상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그 트럼프는 먼저 이제 선거운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장기인 그 연설을 많이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도 있는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를 그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작을 했고, 선거 운동 시작하니까 바이든이 앞서 나간다는 여론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물론 트럼프가 우세한 그런 여론조사 훨씬 많지만은, 지난 그 키니피엑 때에서 나온 그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이다가 다자 대결 모두 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6포인트, 2포인트 앞서 나가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동안은 트럼프 우세만 나온 데이터만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 진보층은 그 트럼프를 막으려고 이제 투표장에 나와서 이제 바이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대체로 이런 공화당 내 진보층들이 투표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 경선 투표에 왔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바이든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는 말 그대로 돈이에요. 돈 싸움인데, 최근에 그 바이든 슈퍼팩에서 경합주에 3,33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규모의 광고 계약을 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골든타임이라든가 시간대에 7개 경합주에 집중적으로 이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쪽에 지금 집중으로 그 TV 광고가 지금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 직후부터 11월 선거까지 이때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아마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규모가 뭐 역대 최고치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미리 선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도 싸게 더 구매했고, 또 황금 시간대에 경합지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직 대통령이 됩니까? 프리미엄이 일단 있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지금 자금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문제가 니케일리 전 유엔대사와 경선을 하면서 선거 자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실탄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억만장자들이 트럼프한테 아직은 자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헤일리 쪽으로 자금이 되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빨리 지금 헤일리를 낙마시켜야지 되는 입장인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아직은 월가의 큰 선수들이 트럼프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헤일리가 사퇴를 해야지만, 낙마를 해야지만 트럼프가 이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렵게 힙합을 모았는데 소송 비용으로 상당히 소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성폭행 그 피해자 그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그 대략 그 8,330만 달러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그 패소를 한 바 있고, 또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민사소송에서 벌금이 거의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벌금이라든가 또 변호사 비용들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슈퍼팩으로 선고를 못하고 계속 변호사 비용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재정 리스크다라는 말일 정도로 지금 자금 압박을 좀 받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진 캐럴이 제기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이 2심 재판이 앞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에 대한 이 두 건에 대한 민사 재판과 그리고 이제 총 4건의 형사 사건이 있어서 91개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얼마 전에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이제 출고조했더니만 유권자 4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 받으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형사 재판이 유죄됐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바이든한테 뒤지는 걸로 여론조사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뉴스가 좀 다를 수 있는데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나왔는데 그 경합주 7곳에서 유권자의 53%가 트럼프 유죄 판결 시에는 대선을 뽑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명 중에 1명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고 대체로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현재 트럼프는 아까 이제 사법 리스크라든가 재정 리스크가 같은 거고 아까 설명드린 이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후원금이 650억을 변호사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자금에 대해서 지금 비상이 걸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반면은 바이든은 지금 모금 액수가 역대 최고치다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소송, 민사소송에 대한 세부 내용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1112억 배상 폭탄 지금 맞았습니다. 지금 일단은 8,330만 달러고, 캐럴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1,830만 달러고요. 징벌적 손해배상금 6,500만 달러 포함이고, 2년에 500만 달러 선고 받은 또 있어요. 합치면 거의 9천만 달러에 달하니까 좀 큰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500만 달러 여기 있죠, 내용이. 이게 여러 가지로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최대 재판을 지연하는 정책을 상고를 통해서 지연하고 또 이걸 또 활용을 하긴 합니다. 트럼프답게 직접 나가가지고 재판장에서 자기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와 재정 리스크에 같이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물론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내용이 보면은 이번에 경선에서 공화당 내 이탈표가 20% 나왔다는 겁니다.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한테 질 때 공화당 내 이탈표가 9% 남았는데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공화당 내 이탈표가 20% 나왔을 때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냐라는 분석이 있는 거죠.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 내용에 대한 상세 뉴스가 요 뉴스에 나온 2월 7일자 기사거든요. 헤일리 지지자 상당수 대선 때 바이든 지지할 때 요 기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혐오가 큰 공화당 유권자 전체 20-30%가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부만 바이든한테 지지만 가도 상당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런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는 헤일리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아까 뉴햄프셔 예비 경선 결과에서 나왔다는 것이고요. 유권자의 대략 19에서 23%가 대선 불복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 해당 기사 찾아보시면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기니까 제가 다 언급을 안 하겠는데, 어쨌든 대략 이탈표가 20% 나왔다는 그것이고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IRA법 폐지는 어렵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연비 규제라든가 그런 규제를 조정할 수 있겠다 하지만은 이미 전기차 침투율이 10%를 넘어가는 구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침투율이 2% 수밖에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모든 규제를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10% 넘어가고 올해 한번 13%, 14% 이 정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큰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만약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아래법에 대한 어떤 폐기라든가 전면적인 수정은 일단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가 거의 될 것처럼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는 이제 시작인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 운동을 이제 시작했고,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이런 자기 대한 홍보도 있지만은 네거티브 운동을 하거든요.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상대편 지지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게 이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벌써부터 트럼프 리스크로 염려해가지고 2차 전지 투자를 포기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창훈 부장님한테 올해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2차전지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뭐 이런 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제가 뭐 말씀드린 것들은 크게 맥락에서는 변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조드린 거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첫 번째 강조드렸고, 이걸 하는 이유는 전기차라는 게 금리가 비싸면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시장이 강세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도 금리가 너무 비싸서는 쉽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맞물려야 된다는 건데, 마침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왔고, 그리고 기업들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정책적이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계획들이 2025년도에 급성장에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침 또 공교롭게도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 있어서 두 가지 빅사이클을 만나는 시점에서는 굉장한 그 해당 산업과 기업들의 실적과 그 산업이 굉장히 큰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2025년도, 2026년으로 보고 가자는 거고, 2025년도를 강조드린 거는 2026년도에 실적이 가장 급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상승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를 거기 때문에 그게 선반영되는 시점이 2025년도다. 그러니까 반드시 2025년도를 딱 찍어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은 2025년도 말과 2026년도 사이 때 분명히 주가로서는 단기 고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세를 반영해서 성장은 2026년도 폭발로 되겠지만은 주가 선반영돼서 2025년도 정도에는 주가 단기 고점 나오지 않겠냐, 이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좀 만약에 좀 최근에 뭐 8월, 9월 달에 신규로 진입해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좀 인내를 갖고 갈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뭐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그 한두 종목의 몰빵이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적당히 포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소재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양극재도 있지만은 뭐 아까 말씀 전해액이라든가 다른 소재들도 있으니까 골고루 잘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이제 핵심이 결국 아래법에 대한 수혜 기업들, 그리고 AMPC라든가 FOMC, 수혜 기업들 아까 정리해드린 그 자료도, 증권사 자료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의 트렌드는 일단은 GM 밸류체인을 잘 보자.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그리고 이제 LFP라든가 미드니켈, 이런 이제 중저가 형태 쪽에서의 제품에 개발했을 때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잘 봤으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들은 앞으로 리튬 가격 같은 광물 가격들이라든가, 그리고 수출 데이터들, 그 양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2차전지 소재 업체들에 대한 수출 데이터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사실 뭐 트럼프에 관한 이런 리스크들은 꾸준히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덮어놓고 아래법 팩이 아니까 나 괜찮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그래도 계속 제가 이제 뉴스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천 하이터증권 영업 부장님 모시고 2차전지와 관련된 심도 있는 이야기 진짜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2차전지 이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 많이 드렸었는데, 확실히 지금 우리 이창호 부장님이 2차전지에 대해서 진짜 찐이시다 이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고맙습니다. 네네. 그만큼 저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느꼈는데도 오늘 부장님 덕분에 더 세세하게 많은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좀 기회 되면 자주 나와 주십시오. 네,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우리 이창호 부장님 많이 모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 더 세세한 이야기들 들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